안녕하세요. 생각을 바꾸는 시간 S클래스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정명섭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쓴 글을 책으로 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쓴 글이 전부 책으로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SNS에 글을 올리는 게 최종 목표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무조건 내가 쓴 글은 책으로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표, 저는 한 99%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 모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을 손에 넣고 싶다. 그리고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싶다라는 지점이고, 이거는 글을 쓰게 되면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저처럼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내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할 지점은 아닙니다만, 가장 보편적이고 빠른 방법은 당연히 신춘문예의 투고에서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신문사 신춘문예가 굉장히 파워가 셌었는데, 최근에는 신문사보다는 출판사에게 이제 무게추가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이제 각종 공모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뭐 성공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다른 여러 주체에서 이런 행사하는 형식으로 공모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이제 공모에 당선이 되면 상금과 함께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책으로 엮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작가로서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긴 하지만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된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공모전에 도전한다기보다는 이제 공모전 심사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글들이 들어오고, 이 중에 진짜 소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심사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미숙함이라든지 게으름이 열심히 글을 썼던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점을 생각해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신춘문예나 공모전은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뽑힐 확률이 적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정에 맞춰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춘문예나 공모전 도전해서 당선되시는 분에게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축하드리면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출판의 다른 방식은 이제 투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 내 원고를 보내줘서 채택이 되는 방식이고, 저 역시 이 투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작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는 아니지만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는 이 자비 출판, 그러니까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이제 그 책을 내는 방식도 최근에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뭐 SNS라든지 아니면 이런 많은 홍보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맞느냐 틀리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차지하더라도 뭐 제가 잘 모르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글을 쓰게 될 때는 당연히 저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투고를 했었고, 그리고 이 방식은 제가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자비 출판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런 각 회사들 홈페이지에 뭐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뭐 견적을 내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상담을 받는 곳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저는 투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고 위에 하나 적혀 있죠. 초고는 내가 쓴 첫 번째 글이고요. 초고에 관한 가장 유명하고 제가 동의하는 얘기는 초고는 쓰레기다 라는 지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투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출판사에 보내서 출판사에서 이거 책으로 내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그 출판사는 투고했던 사람에게 이제 계약을 제안하게 되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되면 이후의 과정들은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책을 내는 걸 전제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한쪽에 어떤 심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냥 대부분 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지점은 계약을 하는 지점까지입니다. 투고를 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종이로 출력해서 보내주는 방식이 좀 많았었는데, 우편으로.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은 많이 좀 줄었고요. 여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판사 중에 한 군데죠. 출판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원고 투고를 받는 이제 그런 공백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보시면 여기 이메일 주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글은 어디에다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몇 달 안에 연락을 준다 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투고를 하면, 그러니까 이메일로 원고 파일을 주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엑셀이나 워드 정도를 제한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제가 얘기했던 아래 한글이나 그 다음에 워드 정도까지 이제 글을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가급적 아래 한글로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기준을 채울 수 있는,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래 한글이기 때문에 아래 한글로 먼저 글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투고를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큰 출판사는 자체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어디에 어떻게 투고를 해야 되는지 이제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관한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내고 싶어하는 출판사의 홈페이지는 뭐 링크를 걸어둔다든지 즐겨찾기를 해놔서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홈페이지가 없는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공식 SNS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식 SNS 계정을 보면 출판사의 이제 그 이메일 주소, 대표 이메일 주소가 있고요. 보통은 대표 이메일 주소로 원고를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외서만 전문으로 내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런 출판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낼 계획이 없는데, 여기다가 원고를 투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에세이를 내고 싶은데 소설을 내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낸다면 역시 출판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내죠. 왜냐하면 우리 출판사에서 대해서 조사해보지도 않고 원고를 보냈다고. 제가 아는 출판인 중에, 편집자 중에 몇 명 그렇게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던 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야에 맞는 출판사를 어떻게 찾느냐? 간단합니다.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셔서 내가 쓰고 싶어 하는 장르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신간 서적부터 쭈루룩 보면은 출판사들이 나옵니다. 그 출판사 이름을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이 출판사가 냈던 책들을 쭈루룩 보실 수 있는데, 이 책들을 보면은 내가 쓰고 있는 장르와 맞는다 안 맞는다는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판사를 찾아서 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세이 내는 곳에 소설을 출판하거나 외서만 내는 곳에 국내서를 내겠다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건 시간 낭비일 뿐더러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 조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원고를 보내고 그냥 툭 던져주는 경우는 출판사에서는 이제 아무런 예고가 없기 때문에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고 원고를 보낼 때는 간략한 본인 소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어떤 글인지에 대한 설명하는 별도의 문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원고를 보고 결정한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출판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투고된 원고를 꼼꼼하게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 원고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얘기해 버리게 되면 그 출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제대로 검토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개서라고 부릅니다. 그냥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연락처, 그리고 이 글은 어떤 글이고 어떤 내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책으로 나오면 이 당신 출판사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적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 여기서 마음이 들어야 원고를 보는 거지, 그냥 무조건 원고를 준다고 원고를 보는 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출판사는 투고를 받긴 합니다만
이게 본인들의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원래 계약된 책을 내고 마케팅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투고된 원고를 가지고 이것만 들여다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고를 보내주면 무조건 보고 내 원고가 좋으니까 책으로 나오겠다라는 식의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원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안 보고 넘어가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보낼 때는 원고를 보내는 것만큼이나 꼼꼼하게 내 원고에 대한 소개서를 보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항상 제 주변에 이제 출판계 관련 지인들의 하소연을 듣는데, 우리 원고 보낼 때 귀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참고로 출판사 한 20군데를 같이 해서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출판사가 내 원고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나도 출판사 여러 군데 보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출판계사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힘들게 원고를 검토했는데 다른 데서 이미 채간다. 그럼 나는 이제 시간 낭비를 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귀출판사에 투고합니다 그랬더니 참조로 한 20개 출판사가 주르륵 걸려 있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쁠 테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뭐 숨김 기능을 쓰셔도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껏 출판사에다가 동시에 원고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원고를 보내고 기다렸다가 답을 듣고 다시 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아까 소개했던 이 출판사 같은 경우도 보통 2달 안에 연락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 1, 2주 정도의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뭐 2달 가까이 채운 다음에 연락이 올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만약에 좀 보내놓고 좀 기다리는 게 좀 시간 낭비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메일을 다시 다른 데다 보내는 게 낫지, 이거를 한꺼번에 참조해서 보내게 되면 아예 보지 않고 이제 그냥 폐기해버린다라고 하는 출판사 관계자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약간 상대방에 대한 예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야에 맞는 출판사를, 내가 쓴 글에 분야에 맞는 출판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출판사를 여러 군데 보냈다는 흔적은 가급적 남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지점들은 뭐냐면 연락이 없다고 막 전화해서 화를 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판사의 주 업무는 투고 원고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외 업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집자들은 본인 일 다 하고 나중에 남는 시간, 뭐 휴일이라든지 야근할 때 투고 원고를 꺼내보기 때문에 내 원고를 기다렸다 보는 건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투고를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원고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연락이 없다고 전화해서 화내거나 짜증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결과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결과가 바뀔 일은 없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안 좋은 인상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고, 대부분 뭐 앞에 소개해드린 출판사에도 나와 있듯이 책이 원고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연락을 따로 안 합니다. 왜냐? 연락을 해서 뭐 죄송하지만 책을 낼 원고는 아니네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왜 그러냐고 이제 화를 내거나 꼬치꼬치 캐묻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직접 연락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고가 연락이 없다, 그럼 내 건 떨어진 겁니다. 그럴 땐 다른 출판사를 조용히 찾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쓰기도 인내지만 책이 나오는 과정 역시 인내를 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3년 동안 이제 습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상당 기간은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 퇴짜를 맞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뭐 내가 원하는 출판사에 책이 안 나왔다고 좌절하거나 짜증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책을 한 권만 내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인내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돼 있고, 최근에 작가가 되려면, 그리고 이제 출판사가 투고 원고를 보고 그 다음에 검토라는 단계에서 몇 가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글이 좋아야지 되지만 글이 좋을 때 요 정도까지 가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정을 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첫 번째, SNS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책의 판매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마케팅은 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쉽사리 대규모 홍보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SNS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돈이나 시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서 책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가 SNS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 책을 소개하는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 책을 냈다라 그러면 뭐 도와주는 마음으로 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뭐 이게 가랑비 어쩐다고 한 권, 두 권, 세 권 쌓이다 보면 적지 않은 권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가가 본인 책을 소개하게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본인 책에 자신이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구나 라는 이제 선입견과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자기 책에 대한 지나치는 홍보 활동으로 비난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SNS든 가지고 계셔서 이걸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게,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작가가 SNS가 있느냐 없느냐도 하나 이제 요즘 최근 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 나오면 북토크라든지 관련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장르별로 모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씁니다. 뭐 저는 추리도 좋아하고 SF도 좋아하고 역사물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작가들 모임도 있고 작가 지망생 모임도 당연히 있죠. 요즘은 뭐 이런 데 모여서 합평을 하거나 공동 창작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활동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인맥을 넓히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사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사람 눈에 보여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글에 관심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나다 봐서 친해지게 되면 어떤 일 하느냐, 어떤 걸 쓰느냐, 이런 물음들이 오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원고를 보여줄 기회가 오게 됩니다. 물론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건 힘들지만 그냥 출판사에 무작정 투고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편집자나 마케터를 알게 되면 이 당장은 아니라 그래도 나중에 출판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책을 내게 될 때 이 작가에 대해서도 좀 보게 됩니다. 이 작가가 잘못된 사상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책의 판매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출판사의 네임밸류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하게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친한 사람들이 좀 많다면 그런 지점들을 좀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지점들은 책을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좋은 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SNS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나 내가 책을 내고 싶어하는 출판사의 공식 행사에 많이 참석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게 될 거고, 그게 출판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대표적으로는 책에 대해서 많이 리뷰를 하게 되면 출판사에서 책도 보내주고 아니면 행사를 하게 될 때 우선적으로 초대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글을 쓰는 게 내 소원이다, 내 꿈이다 얘기하게 되면서 작가로 이제 등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꼼수라거나 잘못된 케이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건데,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고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글이 필요한 출판사, 내 글을 탐낼 만한 출판사를 골라내는 능력, 그리고 이 출판사가 이 책을 내고 싶어하는 타이밍.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아주 밀고 싶어하는 큰 대형 작가의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고 원고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당장 유명한 작가의 책을 내고 파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출판사와 친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아는 것도 결국은 이제 지인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지금 내야 되는 게 좋을지 나중에 내야 되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성공 확률을 조금 높여주는 지점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놔서 이제 진행했던 게 제 책 계약서를 써야 작가가 되지에 나오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아무리 좋은 상품, 아무리 좋은 글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빛을 보일 수 없고요. 당연히 계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판 관련 계약서를 써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여주고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잘 모르고, 그 다음 내가 이걸 쓰면은 얼마를 벌 수 있고, 얼마를 당장 받는지, 그 다음 내 권리가 어디까지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지, 이게 뭐 몇 대 몇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한번 서명을 하게 되면 설사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약서는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출판계 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되고 어떤 지점들을 봐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이제 한국출판인 회의 같은 곳에서 모여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표준 계약서. 그러니까 작가와 출판사와 계약할 때 어떤 기준점이 되는 계약서고요. 이 계약서 양식은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 홈페이지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출판 표준 계약서라고 검색해 치시면 샘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첨부 파일로 클릭하시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 SNS에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종류별로 계약서가 돼 있고, 제가 최근에 받아본 계약서는 대부분 이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제 출판사마다 좀 특이한 지점들, 아니면 출판사가 좀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이 문항이 한두 가지 추가되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 표준 계약서에 대한 내용만 알고 계시면 뭐 출판을 하는데 큰 지점은 없으냐. 반대로 얘기하면 출판사에서 제시한 계약서가 이 표준 계약서 거리가 굉장히 멀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는데 좀 얼머무린다. 이러면 진짜 심각하게 계약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뭐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출판사와 작가 간의 계약상의 분쟁이 없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권리 관계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런 갈등이나 트러블들이 생겨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출판 표준 계약서 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시받았는데 이 출판 표준 계약서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내지는 좀 이런 지점들이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간다라 그러면 계약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는 뭐 계약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서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번 서명하게 되면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듣거나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그래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최근에는 뭐 변호사와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어서 이런 지점은 표준 계약서 확인하시고, 표준 계약서와 내가 제시받은 계약서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계약서 내에 중요한 권리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되는 지점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계약 상대방인 출판사와 얘기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지점은 좀 애매한 게, 내가 진짜 책을 내고 싶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계약서가 내가 알고 있는 계약서가 다르고 좀 출판사가 좀 얼머무리는 상황이 처하게 돼서 내가 계약을 안 하면 이제 책을 다시 못 내게 되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단계면 진짜로 출판의 90%까지 왔는데 후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후퇴하거나 후회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고, 실제로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계약을 한번 잘못해서 작가 생활이 끊겨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작가가 된다는, 책을 낸다는 기쁨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서명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크게 될 뻔했고, 다행히 이제 중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를 잘 해결하긴 했지만, 하마터면 까딱했으면 작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상처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지점은 내가 계약을 제안받았다라는 기쁨과는 별개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잘못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글쓰기를 하게 될 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죠. 바로 제가 그럴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쁜 감정은 조금 누르시고, 계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책이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약을 하게 된 이후에 이제 교정과 퇴고라는 걸 보게 되는데, 교정은 문장의 비문과 오탈자를 수정하는 거고요. 퇴고는 이런 교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간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책을 만드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정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걸 퇴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책을 열심히 재미나게 읽고 있는데 오탈자가 나오게 되면 분위기를 확 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스톱되게 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고 이야기에 빠져들지 못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이런 오탈자들이 당연히 쌓이게 되면 책을 읽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출판사에서는 교정 단계를 엄청나게 많이 고칩니다. 그래서 초고에서 퇴고까지 출판사에서 손보고 작가가 그걸 다시 확인하고 출판사가 넘겨주면 출판사에 다시 손보는 과정을 최소 3번, 많으면 9번, 10번 이상 보는 경우 있고요. 저는 첫 책 같은 경우는 17번 이상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미숙했던 것도 있었고 교정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야기의 분량 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거치고 나니까 출판의 교정 과정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작가들이 출간을 하기 전에 이 교정과 퇴고하는 과정을 좀 힘들어 하고요. 저 역시 뭐 쉽게 넘어가진 않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온 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하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원고에 대한 오탈자를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탈자를 수정할 때는 반드시 다른 색깔로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글씨 폰트나 크기를 다르게 해서 구분을 이제 앞에 지점과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고치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주고받을 때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반드시 붙여 놓으시고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교정지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가 넘기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포스트잇으로 고친 지점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걸 하셔야 되고 형광펜이라든지 눈에 잘 띄는 걸로 반드시 해 놓으셔야지 글씨를 작게 쓰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쓰면은 나중에 이제 교정 과정에서 이제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못 이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은 반드시 해보시는 게 됐고 이런 교정 과정들 그리고 퇴고 과정들은 결국 쌓이게 되면은 이제 좋은 책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점들이 힘들지만 피해가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교정과 퇴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이제 좋은 책이 나온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약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약서의 문구에 좀 집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계약서의 문구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계약 조항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항상 더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나와 계약을 맺는 상대방, 그러니까 계약서 너머의 존재에 대해서 일단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계약서를 쓰는 건 상대방을 못 믿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계약을 맺는 주체와 일단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계약서가 아무리 두텁다 그래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냐? 나쁜 사람은 자신이 계약서 문구 가지고 나쁜 짓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를 일으키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을 수 없지만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나는 내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 믿음이 존재해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계약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 상대방과의 신뢰는 어떻게 쌓아가야 되느냐? 일단 대부분은 책을 내고 싶어하는 작가와 출판사 관계자겠죠. 만나서 미팅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래서 최근엔 온라인으로 미팅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도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최소한 한 번은 출판사를 방문하거나 출판사 담당자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신뢰 과정을 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고용한 출판사는 믿을 만한 출판사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는 과연 내 책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있고 이 판단이 가지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야 계약서가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계약서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방심했다가 문제가 생긴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노파심 그리고 우려감 또 이런 걸로 상처를 입어서 출판을 포기하고 떠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지점이었었는데 이걸 섣부른 욕심과 이런 욕심에 따라서 몇 가지 프로세스를 놓치는 바람에 뭐 좋은 작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출판계를 떠나는 건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저 같은 관계자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글을 쓰기로 마음먹고 그 사람이 글을 열심히 써서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이제 책이 나온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이긴 합니다만 저는 농담 삼아서 10,000대 1의 경쟁을 뚫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책을 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책을 내도 이 책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책을 내기로 결심하고 책을 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이름이 박힌 책을 서점에서 보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인을 한 채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텍스트로 나온 걸 누군가 편집해서 이제 서점에 진열하고 이걸 누군가 사서 나의 생각과 내가 품고 있던 이상을 감동하거나 아니면 동조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사람은 희열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희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기쁨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람마다 받아들인 지점이 다르겠죠. 하지만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저는 3년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아는 분은 15년 걸리시는 분이 있고 10년 넘게 도전했지만 아직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없다고 포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글을 쓰게 돼서 책으로 나오게 된 게 아니라 그래도 얻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출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역시 얻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책을 내고 싶을 정도로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자신과 같은 취미와 꿈을 꾸는 사람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출판사 관계자도 그렇고 다른 작가 지망생도 그렇고 이미 작가도 그렇고 하나의 이제 공동체 비슷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글 쓸 때 아니면 글을 쓸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짐은 나눠질수록 가벼워진다. 글을 쓰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고통과 어떤 번뇌는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입니다. 심지어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 고민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내가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많이 만나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설사 책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개인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되게 재미나고 흥미로운 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이제 섞여서 다른 사람이 책을 내는 걸 자극을 받다 보면 결국은 본인도 책을 내게 되더라고요. 뭐 기회는 오게 되는 거고 뭐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한 우물을 파면 기회는 한번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의 몫이라 그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대부분 다 그냥 글을 열심히 쓰고 준비하는 과정을 잘 거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돼 있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며칠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확인해봤더니 단편집, 그러니까 엔솔로지에 들어간 단편 다 포함해서 대략 220권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그중에 그림책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글쓰기 책도 있고 동화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모자이크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한 우물을 파서 한 장르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저 때문은 아니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르를 같이 도전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뭐 그게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을 써보라고 얘기를 하고 가급적 다양한 경험들을 녹여낼 수 있는 지점들을 만나보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낸다는 거는 한 가지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면 내 소개가 나옵니다. 제가 글을 쓰기 이전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동명이인의 저만 검색이 됐습니다. 뭐 예전에 정치인도 있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모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도 있었고, 비슷한 이름의 사람들만 확인이 되던 반면에 제가 책을 내고 나니까 제가 누군지 이제 소개되는 글들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최소한 온라인 서점에는 개인 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익명의 대중사회라고 부르는 현대사회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적인 요소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느리게 걸을 수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에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었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걷다가 어느 날 걷는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멈추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어디를 걸어오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 길을 잘못 걸었다라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글쓰기는 그런 실패와 혹시 있을지 모를 좌절을 이제 피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심지어 뭐 일을 좀 관둔 이후에 등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산도 사실 이제 돈이 듭니다. 등산화 사야죠. 장비 갖춰야죠. 바지도 사야 되고 점퍼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등산 갔다 내려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막걸리 같은 거라도 마셔야 되는 거죠. 막걸리 같은 거 마시면서 또 돈이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데 글쓰기는 집에 컴퓨터와 자판만 있으면 괜찮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노트북 빌려서 작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 관련 강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유료 강좌도 있는 반면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가를 초빙해서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을 내기 때문에 뭐 이럴 때 참석을 해서 글쓰기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 뭐 자주 드나들면서 책을 읽게 되는 것도 좋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엔 도서관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나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삶의 2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는 지점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 삶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여기에 더해지게 되면 명확한 삶의 지표가 생기는 거고요. 최근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50살이 넘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50살이면 이제 은퇴를 하고 말년을 준비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은 더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노년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노년의 삶과 지금의 삶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예전처럼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뭐 아예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필요는 뭐 전혀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각종 글쓰기 행사, 그다음 글쓰기 강좌, 그 다음에 최근엔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이걸로 책을 내는 이제 강좌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 내가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잘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나와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면서 글쓰기를 차분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글쓰기는 시작과 끝 모두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 그 다음에 책을 내는 과정, 그리고 책이 나온 다음에도 이게 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책은 한 권만 쓰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현재 나온 책들의 대부분은 많이 판매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출판계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얘기가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었고요. 이 단군일의 최대 불황은 거의 4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고요. 뭐 이게 상황이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질 지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점점 책은 읽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책을 읽을 만한 한가한 사회도 아니고 세상은 계속 책 말고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조성하고 있긴 하죠. 오늘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만 지하철에 탔던 사람 중에 저를 제외하고 단 한 명만 책을 읽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전부 다 휴대폰으로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는 돈을 벌 수 있거나 명성을 많이 떨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이제 느낄 수 있고 이 넓은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출판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셔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이 내 글을 싫어한다는 어떤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과 믿었던 독자, 믿었던 출판사 관계자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나오면서 돌이켜보면서 많은 아픔들을 겪었죠. 하지만 제 결과물은 여기 있습니다. 아주 많은 책들, 그리고 아주 많은 책들을 통해서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강연, 그리고 지금 이 시니어 TV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제가 이런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책을 계속 썼기 때문이었고요. 이건 단순히 책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관련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영상을 보시게 됐다면 여러분은 전체 많은 사람들 인생의 0.001%에 해당되는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듣고 제가 부탁한 대로 갑자기 화면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책을 내게 됐다라 그러면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다른 지점들을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인생의 다른 지점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성별, 학력, 외모,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이 결정될 때나 규정될 때가 되게 많은 반면에 내가 쓴 글은 오직 내 글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출신 지역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능력, 나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글쓰기를 세상에 몇 안 남은 공정한 게임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능력을 마음껏 한번 날개를 펼쳐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아픔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딘가에 워크숍을 가서 밤새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모닥불도 다 꺼져가고 사람들은 이제 비몽사몽이었지만 내가 가슴속에 품었던 문학에 대한 열망은 오히려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났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쩌면 그때의 기억들이 저의 삶을 훨씬 완성시켰다라는 지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지점들을 통해서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던 삶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거나 채워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러고 있으니까. 하지만 글쓰기를 시작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망설이지 마시고 글쓰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